뭐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고,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궁금한 건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집합 A가 1에서 10까지의 홀수라 하면 1, 3, 5, 7, 9 다섯 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인데 원소 각각이 지금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려면 원소 각각이 그 부분 집합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원소 각각이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 이 다섯 개 각각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2를 다섯 번 곱한 32가지가 될 거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1이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라 하면 1은 이 동그라미로 고정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만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되니까 16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안 그러면 1은 속하고 3과 5는 안 속하고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 이거는 뭐 정의대로 해보면 되고 정의대로 해보면 되고 해가지고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저번에 이야기했죠. 수업 한 데서 반, 혼자 하는 데서 반, 그려냅니다. 거의 반반. 이건 한번 봅시다. 89페이지는 A와 B가 속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A는 5로 고정, B도 5로 고정, C는 5 아니면 X, D도 5 아니면 X, E도 5 아니면 X니까 몇 가지겠어요? 그죠? 2의 3승 8가지. 그 다음에 AB는 속하고 C는 속하지 않는 이라 하면 C도 X로 고정인 거죠. C도 X로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 해서 4가지. AB 중 적어도 하나가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 적어도 하나라는 말에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 AB 중 적어도 하나라는 이야기는 A만 속하거나 아니면 B만 속하거나 둘 다 속하거나의 경우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경우의 수는 여기에다가 둘 다 속하는 걸 추가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뭐가 더 편한 경우가 많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일반적으로 구하기 쉽거든. 전체 경우의 수는 구하기 쉽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게 아닌 경우, 다시 말하면 A, B 둘 다 안 속하는 경우를 빼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하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라고 하면 전체 몇 가지야?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라고 하면 A 하나 들어가거나 B 하나, C 하나 또는 뭐 A, B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모두 7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 7가지 경우의 수. 근데 그 7가지 경우의 수를 각각 카운팅하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다고? 어, 전체 경우의 수 8개에서 아니지? 전체 경우의 수 8개, 전체 경우의 수 8가지에서 다 안 들어가는 한 가지 경우를 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포함되는 문구가 있으면, 전체 경우에서 그게 아닌 경우를 빼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번에 3번 봅시다. 5번에 3번 지금 한번 풀어볼래? 5번에 3번. 유제 5-3번.
같이 한번 봅시다. 유제 오더에서 한번 해보면 이 집합 M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도 몇 개 나오진 않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4, 8, 12, 16, 20, 24, 28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4하고 8이 속한다는 건 4하고 8은 동그라미로 고정인 거니까 2의 5승이겠다. 그치? 네. 그죠? 2의 5승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의 배수가 하나만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지금 8의 배수를 보면 8도 있고 16, 24가 있잖아.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일단 8만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그럼 8만 속하려면 16하고 24는 x로 고정이잖아요. 그럼 8은 동그라미로 고정, 16하고 24는 x로 고정이니까 2의 4승, 2의 4제곱, 이 8만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16만 속하는 경우와 24만 속하는 경우도 상황이 똑같잖아.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서 답은 48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금방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8인 경우에만 헤아리고 16만 포함 속하는 경우, 24만 속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니까 곱하기 3으로 해결했잖아요. 이제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똑같다, 상황이 동일하다, 아니면 상황이 좀 다르다. 그걸 판단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처럼 상황이 동일하면 그냥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 곱하기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상황이 다르면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보통 전문 용어로 뭐라 쓰냐면 일반성을 잃- 잃는다. 일반성을 잃는다. 아니면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표현으로 씁니다. 그럼 일반성을 잃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 일반성을 잃지 않는 경우는 상황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용어를 써서 답을 쓰려면 8의 개수, 그러니까 8 하나만 속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 구한 다음에 뭐라 쓰면 되냐면 16만 속하는 경우, 24만 속하는 경우도 일반성을 잃지 않으므로 그냥 곱하기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으므로. 아니, 안 쓰더라도 그냥 16만 속하는 경우와 24만 속하는 경우도 상황은 똑같으므로 라고 쓰든지 그냥 자기가 어떤 말로 그냥 자기 언어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동일한 상황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얘는 동일하다는 걸 알고 곱하는구나. 그냥 곱하기로 처리를 해놓으면 다른 상황하고 같다는 거 어떻게 그게 근거가 되겠어? 답안 쓸 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답안 쓸 때. 경우의 수 문제를 하나 내보겠어. 경우의 수 문제를. 궁금한 건데요. 음, 저기 이번 문제를 풀 때 저 나머지 4개는 2의 4승으로 고정시켜두고 8, 16, 24 중에 한 가지만 뽑는 경우의 수를 세서 3으로 곱했다고 풀이를 해도 상관없나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풀이를 써도 좋은 것 같습니다. 10만 딱 적게 써놓으면 점을 다. 가능성이 크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점수를 엄청 퍼다 주거든. 나 엄청 점수를 퍼다 주는데. 왜냐하면, 안 퍼다 주려면 엄청 꼼꼼하게 채점을 해야 되잖아. 아,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엄청 꼼꼼하게 채점을 하려면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재검, 삼검 엄청 꼼꼼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 얘가 이걸 알고 쓴 게 맞을까, 아닐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건 저는 그냥 사실은 줍니다. 저의 어떤 평온한 라이프를 위하여 그냥 줍니다. 그래서 보통 저하고 채점을 하면 애들이 막 기분 좋아가지고 갑니다. 제 작전이 통하고 있는 거죠. 별 말 안 합니다. 별 말 안 하는데, 그래도 뭐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좀 자기가 찝찝하면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난 그래서 이건 점수가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또, 그냥 포기하고 가는 애들도 있고, 계속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이야기 듣다 보면 또, 막 설득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설득을 당하면 또 점수를 주고, 대부분은 설득을 당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들마다 그런 식으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어떤, 이제, 논리적으로 적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답안을 논리적으로 적는 방법, 수학에서. 예를 들어, 여기, 요 문제, 한번 읽어볼래? 보겠습니다. A, 빨간색, 빨간색. 여기 A, B, C, D, E 영역이 있어. 이 케이스를 이렇게 다 헤아려 볼 때 수행도라는 도구가 유용합니다. 수행도. 이거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 준영이 뒤에, 뭐지? 교수님들 이쪽에 보이는 아, 아까 그때 힘들어 했어. 일단은 찾을 A, B, C, D, E의 이제 색칠을 1번부터 여기 다섯 가지 색을 1번부터 5번 색깔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를 풀 때 A에 1번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와 2번, 3번, 4번, 5번 색을 칠하는 경우가 같게 나와 다르게 나와? 같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판단이 중요하다고. 같게 나오니까 뭐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죠? 1번 칠하는 경우의 수만 계산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곱하기 5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에다가 그럼 1번 색을 칠했다. 그럼 B에다가 무슨 색을 칠할 수 있냐면 2, 3, 4, 5번 색 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B에 2번, 3번, 4번, 5번 색을 칠하는 상황이 동일한 상황이야?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이게 뭐 동일합니다. 상황이 정확하게 대칭적입니다. 그래서 B에도 그냥 2번 색 칠하는 경우만 헤아려가지고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그럼 C에는 그럼 B에 2번 색 칠했다. 그럼 C에는 3, 4, 5 칠할 수 있잖아. 3, 4, 5 칠하는 상황이 일반성을 잃지 않아 아니면 잃어. 이건 일반성 잃지 않아요. 세 가지 경우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C에 3번 색을 칠하고
나머지 경우도에도 일반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3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 3.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1, 3 제외하고 2, 4, 5잖아. 그러면 2, 4, 5 칠하는 경우의 수가 정확하게 똑같아? 아니면 뭔가 특이한 게 있어? 그럼 특이한 게 뭐가 특이해요? D가 그죠? D가 2일 때와 4, 5일 때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D가 2인 건 앞에서 칠했잖아. 앞에서 칠했던 색깔을 또 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개수를 헤아려 보면 같게 나올 수도 있어. 같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상황이 뭔가 차이가 나는 것 같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찝찝하면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를 칠하는 경우와 4, 5를 칠하는 경우는 따로 해봅시다. 그럼 2를 칠하는 경우는 2에 뭐 칠할 수 있어? 여기 2 칠하면 2에 3, 4, 5. 3, 4, 5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럼 D에 4 칠하는 경우와 5 칠하는 경우는 같아요? 달라요? 이건 같습니다. 이건 같기 때문에 곱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2로 할 수 있는데 1, 2, 3, 4를 칠하면 2에 뭐 칠할 수 있니? 그죠? 3, 5 칠할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4가지, 3가지랑 더하면 몇 가지? 7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면 21가지고 곱하기 4를 하면 84가지고 곱하기 5를 하면 420가지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금방 예를 든 것처럼 특히 경우의 수가 할 때도 상황이 달라서 각각의 케이스를 다 구해서 더해야 되는가? 아니면 상황이 뭐 좀 다르더라도 따지고 보면 수학적으로는 구조가 정확하게 대칭적이어서 같은 개수가 나올 뻔하다.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일반성을 잃는 경우를 잃지 않는다라고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일반성을 잃지 않는 경우지만 잃는다라고 보면 귀찮아지긴 하지만 심각한 문제까지는 안 생기겠지. 그죠? 귀찮아지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그냥 곱하기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걸 헤아려가지고 하면 귀찮아지지만 심각하진 않겠지. 뭐 어떤 놈이건 암튼 그거에 대한 판단이 용이해야 됩니다.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다시 돌아가서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을. 뭘 증명을 해보냐면 증명을 음, AB가 실수일 때 맥시멈 AB 이 기호는 AB 중에서 작지 않은 수를 의미합니다. 작지 않은 수. 그냥 큰 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수. 근데 큰 수로 하면 같은 케이스를 고려하기가 좀 그러니까 작지 않은 수가 이런 기호로 표시가 됩니다. 맥시멈 더하기 미니멈 이건 크지 않은 수. 이걸 더하면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걸 증명을 하라고 하면
증명을 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그죠? 뭐, A가 B보다 큰 경우, 같은 경우,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겠죠? 나눠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어,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일반성을 잃지 않고, A가 B 이상임을 가정하는 거예요. 보통, W, L, O, G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without, without loss of generality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generality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고 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일반성을 잃지 않고 뭐임을 가정할 수 있냐면 뭐임을 가정할 수 있냐면 A가 B 이상임을 가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답안을 쓸 때 일반성을 잃지 않고 A가 B 이상임을 가정하자 라는 말은 앞으로 뭘 할 거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냐면 대칭적인 경우, 다시 말하면 B가 A 이상인 경우에도 똑같이 증명이 진행될 거다. 그래서 중복되게 두 번 이야기 안 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A가 B 이상임을 가정하면 뭐가 성립하니? 그러면 이게 맥시멈 AB는 뭐가 돼? A가 되죠. 맥시멈 AB는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니멈 AB는 뭐가 됩니까? B가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증명 끝내면 됩니다. 그럼 논리적인 답변입니다. 아니면 좀 더 친절하게 하려면 뒤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 B가 A 이상일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된다고 쓰면 되죠. 근데 사실은 일반성을 잃지 않고 A가 B 이상임을 가정하라는 그 말 자체가 뒤에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A가 B 이상임을 가정하자라는 이야기 안에는 나는 A와 B 이상임을 증명함으로써 다른 모든 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다는 내 논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면 아, 얘가 상황이 대칭적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채점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 답안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제 5-3번 봅시다. 5-3번에서 보면 A가 C에 포함된다는 걸 증명하라거든? A가 C에 포함된다는 걸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시작해야 돼? 그죠? A의 원소 하나를 잡아야죠. 임의로. A의 원소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A의 원소 하나를 잡으면 A의 원소 하나를 임의로 X라고 잡으면 X가 어떻게 돼? B에 속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지? 이런 조건이 있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기호 알죠? 왜냐하면 이라는 기호입니다. 수학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왜냐하면 할 때 이렇게 웃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즐겁게. 그래서 왜냐하면 문제에서 A가 B에 포함된다 했거든. 그죠? 그런데 X가 B에 속하면 또 어디에도 속하니? X가 C에도 속합니다. 여기도 이런 화살표에 왜냐하면을 붙여주는 게 더 논리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B가 C에 포함된다 했거든. B가 C에 포함된다 했거든. 그래서 저 화살표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명 끝나는 거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A의 임의의 원소를 잡았을 때 그게 C에도 들어간다는 걸 보였으니까. 그럼 증명이 끝난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다 보면, 시험지를 풀다 보면 이 문제를 누가 냈을까를 판단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어? 문제 낸 사람이 채점을 할 거잖아. 그죠? 문제 낸 사람이 채점을 할 거기 때문에 누가 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 뭐 미리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아마 범위를 보면 알겠지? 범위를 보면 알 것 같은데, 일단 제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 제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어떤 A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A라는 걸 증명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A를 보이기 위해서 뭘 보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 그러려면 A를 보이려면 B를 보여야 돼. 그럼 또 B를 보이기 위해서는 뭘 보여야지? 그런 구상을 할 거잖아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럼 C를 보여야 돼. C를 보이려면 이제 D를 보이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무한 후퇴랍니다. 무한 후퇴 전문용어로. 이 무한 후퇴를 뭐가 막을 수 있어? 그죠? 공리가 무한 후퇴를 막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하 문제를 풀려면 계속 뒤로 가다가 뭘 보이면 이것들을 보일 수 있는데 얘가 유클리드가 이야기한 5개의 공리야. 공리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 시험 칠 때도, 시험 칠 때도, 수학 시험 칠 때도 뭔가를 보여야 돼. 뭔가 증명을 해야 돼. 그럼 이걸 보이기 위해서 뭘 보이고, 이걸 보이기 위해서 뭘 보이고, 이렇게 할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에서의 어떤 공리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수학 시험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출제한 시험에서 그냥 증명 없이 쓸 수 있는 건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다룬 거에 대해서는 증명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룬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 1번 금방 증명했잖아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가 C에 포함된다. 이거 증명했잖아. 그럼 이거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증명 없이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2번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번 보이려면 봐봐. 일단 이 기호는 ABC가 같다는 기호는 A가 B랑 같고 B가 C랑 같다는 걸 보이면 되잖아요. 그럼 일단 목표를 A가 B랑 같다는 걸 보이려면 뭘 보이면 되냐면 정의를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A가 B랑 같다는 걸 보이려면 A가 B에 포함되고 B는 A에 포함되고 이걸 증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조건에서 A가 B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 그럼 뭐만 보이면 돼? B가 A에 포함된다는 것만 보이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B는 A에 포함되겠다, 그죠? 1번 써먹으면. 그죠?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다른 내용은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증명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B가 C에 포함되고 C가 B에 포함되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집합이 같다는 정의대로 증명해 놓으면 누구도 딴지를 못 겁니다. 근데 B가 C에 포함된다는 건 있어. 그럼 뭐만 보이면 돼? C가 B에 포함된다는 것만 보이면 됩니다. 그럼 또 1번 써먹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특히 이거 많이 쓰겠죠? 집합, 교집합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이걸 연산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산으로. 그러니까 숫자끼리의 연산은 예를 들어 덧셈이라는 연산은 1이라는 숫자에서 3이라는 숫자를 덧셈 연산을 하면 4라는 새로운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 합집합, 교집합도 집합을 대상으로 하는 연산입니다. A라는 집합과 B 집합을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했을 때 새로운 집합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연산으로 바라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연산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산. 6단원에서 아마 그 연산에 대해서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왜 여집합을 C라고 하는가? 전체 집합은 유니버셜 셋이다. 이런 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다 공부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96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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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연습 문제 5-7까지 내일 불러서 발표시킬 거거든. 아무나 찍어서. 그래서 풀어봐야 됩니다. 지금 풀어보세요.